안녕하세요. 톡톡사연 DJ 김은숙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두 개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뉴스를 보니까 희대의 사기 사건 때문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혼과 얽힌 사기 행각이던데 제가 그런 사기는 아니어도 아주 황당한 사건을 휘말려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력이 옳게 안 서더라고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야흐로 제가 2년이 넘는 연애 기간을 마치고 인생 처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죠. 그 상대를 예비 신랑, 그 집안은 예비 신랑 시댁이라고 칭해보겠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결혼을 슬슬 염두에 두기도 해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연인의 정석이었죠.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자고 서로에게 말을 했던 것이고요.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이모저모를 다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예비 시댁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따로 소개를 받은 적도 없고요. 하지만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대개의 연인들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과의 마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무난하게 드리고 났던 후 주말 오전에 예비 시댁에 잠깐 들렸어요. 예비 신랑과 둘이 드라이브 삼아서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혹시 거기서 저희가 사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볼 겸 이런 식으로 눈도장 찍으려고 예의상 들렸던 거죠. 제가 직장 행사에서 경품으로 받았던 수제 비누 세트, 저는 그런 걸 거의 사용 안 하니까 예비 시댁에서 쓰시라고 드릴 겸 아무튼 겸사겸사해서 들렀어요. 참고로 예비 신랑은 직장이 집에서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자취를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수제 비누 세트 드리고 예비 신랑하고 데이트 잘 다녀오겠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 잘 드렸고 이제 곧 나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예비 시모가 뜬금없이 소리를 꺼내셨어요. 영건이가 다음 달 말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네. 창원이라서 멀기는 하지만 가서 얼굴 비추고 축하라도 해줘야지. 어? 창원이라면 어디 내인지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엄마, 영건이가 누구야? 아, 누구긴. 너는 네 친척 형 이름도 몰라? 아, 내가 알 만한 친척 형이라면 이름을 다 알지. 창원은 근처에 큰 이모네가 사시니까 낯설지 않고. 그치만 영건? 이름 처음 듣는데? 그 가까운 친척 아니고 좀 먼 친척 형이라서 그래. 아무튼 청첩장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곧 이제 받아볼 거다. 어? 네가 얘하고 둘이 다음 달 거기 좀 다녀와라.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제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비 시모의 발언에 얘는 저였으니까요. 예비 시댁은 경기 광명이었고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았고 예비 신랑도 거기서 멀지 않은 서울 마포구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이요? 저는 제가 혹시나 수원을 잘못 들었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봤지만 아니었습니다. 창원이 맞았어요. 이 황당한 요구에 저는 예비 신랑을 쳐다봤죠. 예비 신랑도 어리둥절해야 하며 일단은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데이트를 가던 길 내내 머릿속에서 영권이라는 이름을 찾더군요. 흔히 너무 멀어서 남 수준인 친척을 묘사할 때 사돈의 팔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수준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그 영권이라는 사람을 봤던 건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이었다네요. 웃긴 건 장례식장도 아니었어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예비시댁이 병원으로 갔다가 참석한 어른들 임종을 지켰고 애들은 방치돼서 병원 로비 같은 곳에서 놀았다네요. 그때 마주쳤던 겁니다. 영건이란 사람은 예비신랑보다 2살 위였고요. 어렸을 때 한두 살 차이 엄청 크잖아. 그래서 나는 그날 그 형한테 꼬북놀이라는 걸 강제로 당했던 기억밖에 없어. 자기를 오야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살 기었지. 그 후로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웬 결혼식? 설마 우리가 참석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결혼식 참석해주기로 그런 암묵적인 얘기라도 오간 걸까?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 대표로 너하고 나 둘이서 다녀오라고 하니까 어쨌든 가기는 가야 할 것 같다. 정말 떨떠름했고 당황했어요. 당연하게도 전혀 가고 싶지 않았죠. 이제 막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린 참이었는데 그러자마자 머나먼 지역에서 열리는 아주 머나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지령이 떨어지다니요. 이런 것 앞에서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제가 외쳤죠. 아니요라고 말이요. 아니, 왜 안 가겠다는 거야? 간다고 말했으면 지켜야지. 저는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어머님, 결혼식이 당연히 주말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인 이상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데 평일에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저녁 6시에 하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일이 좀 바쁜 곳에서 제가 다니는지라 금요일에 휴가를 갑자기 낼 수도 없어요. 너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결혼식은 해괴하고 망측하게도 평일 결혼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말 오후여도 한숨 쉬면서 억지로 갈까 말까일 텐데 평일 저녁이요? 그걸 알게 된 이상 무조건 거절 의사를 꺼낼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논리로 거절을 드렸건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예비 시모의 음성은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내가 직장 안 다닌다고 아주 나를 우습게 보네. 내가 뭘 모를 줄 아나 본데 반차라는 거 있지 않니? 오전 근무하고 일찍 퇴근해서 창원에 내려가면 되겠구만. 네? 바, 반차요? 아, 그런 걸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반차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쓰기엔 좀 눈치가 보여서요. 직장 사람들 눈치는 보이고 시어머니 될 사람 눈치는 안 보여?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민현이는 그 친척형을 거의 기억도 못 하던데요. 그런 분의 결혼식에 굳이 어렵사리 움직여서 참석을 하는 게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요. 그럼 어쩌니? 내가 이미 그쪽에다가 우리 집에서 참석할 거라고 대표로 아들내하고 예비 며느리하고 둘이 보낸다고 말을 다 해놨는데 이래서는 내 체면이 망가지잖아. 갑자기 예비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 이럴 때 묘사하는 표현으로 급발진한다고 하던가요? 정말 그 순간에 예비 시모 급발진이 따로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결혼한다는 쪽에다가 참석 얘기를 미리 다 떠들어 놓으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좀 쉬었는데 그걸 들으셨는지 급발진을 이어가셨죠.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 그리고 너 말이야. 미년이가 뭐니 미년이가? 아니 이제 결혼할 사이라면 그렇게 격식 없이 이름만 덜렁 부르는 게 아니라 호칭을 붙여야지.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내물 이름만 덜렁 부르고 있어. 저번에 보니까 너 아예 우리 아들한테 야야 거리더라. 제가 예비 신랑하고 동갑내기였거든요. 연애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2년은 더 오래됐습니다. 대학 시절에 다른 대학의 같은 학번 남자들과 단체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던 사이예요. 사귈 뻔 했었는데 좀 흐지부지 됐었고요. 예비 신랑은 몇 달 뒤에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아예 모든 게 끊어졌었는데 몇 년 후에 우연히 겹치는 지인을 통해서 한 자리에 만났다가 서로를 보자마자 놀라서 어라 했던 겁니다. 마침 둘 다 아무도 안 사귀던 중이었고 호감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아무튼 20대 초반에 처음 만났으니까 동갑 친구라는 인상만 워낙 강해서 당연히 서로에게 야거리면서 지냈죠. 그게 예비 시모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나 봐요. 근데 저는 이미 황당한 결혼식 참석 요구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받아치고 말았죠. 그럼 민현이 말고 뭐라고 부를까요?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니까 님은 붙여줘야겠죠? 앞으로 민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민현님도 오늘부로 저를 채영님이라고 부르게끔 할게요. 뭐,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우리 아들이 너를 왜 님이라고 불러? 애초에 그냥 민현 씨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그럴 수는 없죠. 귀한 신분을 어떻게 개나 소나 만만하게 부르는 호칭처럼 민현 씨라고 하겠어요? 민현 님이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대할게요. 대신 저도 저희 집의 귀한 딸랑구이기 때문에 민현 님이 저를 극진하게 대하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 맞다. 근데 민현 님은 금요일 반차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거기는 월요일은 휴가를 쓸 수 있어도 금요일은 진짜 휴가 못 쓰게 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제가 전에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통으로 쓰는 휴가도 아니고 반차니까 괜찮겠죠? 미녀님이랑 둘이 상의 잘 해볼게요. 예비 시모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끙 앓는 소리만 내더니 먼저 전화를 끊더군요. 머리 아파서 그날은 남은 근무를 간신히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자마자 예비 신랑한테 문자가 왔길래 그 머나먼 친척 형의 결혼식 안 가도 되겠다는 내용이 와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황당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금요일에 오후 반차 쓸 수 있냐고 하길래 욕 먹을 각오하고 그냥 쓸 수는 있다고 했더니 나한테 창원에는 너 혼자 보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고 그냥 나도 반차 쓰고 같이 가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결혼식 가지 말래. 절대로 가지 말래. 에라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예비 시모가 정말 너무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결혼하기도 전인데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할 거라고 인사만 드린 사이인데 어떻게 저를 그 머나먼 친척 결혼식에 혼자 보낼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다 못해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만 보니까 처음 배웠던 그때에도 나를 안 이쁘게 보셨던 것 같기는 하네. 제가 눈치가 너무 느렸던 건가 싶어졌습니다. 눈치가 너무 없어서 맹랑하게 행동해 버렸던가 싶어서 예비 시모와의 첫 대면 때의 상황을 돌이켜봤죠. 저를 쳐다보며 엄청 과장스럽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여자 키가 왜 이렇게 커요? 제가 그저 머쓱하게 웃었죠. 저는 168cm, 그리고 예비 신랑 키는 174cm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한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180 정도인데, 둘이 옆에 섰을 때 그 정도면 뭐, 아가씨가 커도 너무 크네. 여자가 170 넘어서 어떡하려고 그럴까? 그간 마음고생 많았겠다. 왠지 안쓰럽다는 눈길로 혀를 끌끌 차시던데,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병주고 약주고인가 싶어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사실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정정부터 해드렸죠. 저 키 170 안 넘어요. 168이거든요. 이랬더니 예비 시모가 저한테 숫자 깎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아주 단호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니까 저도 자꾸만 진지하게 대처를 하게 된 겁니다. 가벼이 말을 하셨다면 저도 그냥 웃고 넘어갔을 텐데 정색까지 하면서 그러시니까 그때 마침 제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던 걸 가방에 그대로 넣어서 며칠 가지고 다니던 중인 게 생각났어요. 집에 둔다는 걸 항상 깜빡해서 스스로의 돌머리를 원망스러워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른 꺼내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나온 제 키는 168.2cm였고요. 그걸 보시고 예비 시모가 하시던 소리. 키를 잴 때 머리를 숙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쭈어 봤어요. 제가 알기로 민현 씨는 올 초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174 나왔던데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에서는 173이었고요. 그럼 민현 씨는 키를 잴 때마다 머리를 숙인 건가요? 180인데 그 정도 작게 나오려면 아예 인사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 아무 소리도 안 하셨고 잠시 후에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갑자기 웬 날씨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처음부터 어쩌면 저는 밉보였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특히 저한테 키뿐만 아니라 나이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예비 신랑이 저보다 더 어린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셨던 모양입니다. 저보고 나이가 좀 많아서 아쉽다는 뉘앙스를 비추시길래 저는 그냥 아, 네 하고 말았어요. 가만히 짚어보니까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셔서 꼬투리를 잡으셨던 모양새 같았죠. 곱씹으니까 씁쓸해지더군요. 혹시 예비 신랑이 외동이나 되었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대신 유일한 아들은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유난 부리는 엄마들이 솔직히 꽤 많잖아요. 제 예비 시모가 그런 유형에 속하셨던 거예요. 머나먼 친척 결혼식에 안 가게 된 걸 두고 예비 시모는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비 신랑이 따라서 그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거라네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정말로 예비 신랑을 미녀님이라고 칭했고 예비 신랑한테도 저를 그렇게 부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두고 예비 시모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겁니다. 아, 엄마. 채영이하고 나는 대학 때 원래 알았던 사이야. 동갑이고. 그때 진작에 친구 먹었는데 웬 호칭 정리로 강요하셨어? 아니, 우리가 서로 그냥 편하게 잘 지내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이를 갈면서 저한테 편하게 서로를 불러도 된다고 해주셨던 겁니다. 동갑이니까 재미있게 잘 지내라고. 그런 덕담이나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덕담은커녕 악담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필히 강조해드려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네가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하고 나이도 많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기도 세니까 응? 기 센 여자 만나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기도 못 펴고 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냥 머리가 지끈거려. 아, 제가 그런 인상을 드렸는지 미처 몰랐네요. 되도록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얌전히 잘 지내보겠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래, 말은 알아들으니 다행이네. 암탉이 함부로 울면 내가 그 암탉 목을 그냥 비틀어주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유념하면서 조심조심 살았으면 한다. 제가 또 어리둥절해졌죠. 대관절 예비 며느리한테 이 정도로 미리 일을 갈아두실 이유가 뭘까 싶어서요. 그런데 나대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있던 와중인 이상 따져 묻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며 마무리 짓기에는 미묘하게 또 일이 발생했어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암탉 비유를 들었던 이후에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 못 지낼 이유도 없었고요. 또 일이 하필 바빠져서 직장 업무에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예비 시댁의 안부 인사는 종종 잊지 않고 남겼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 신랑이 야근을 하는 것을 두고 저한테 도시락 싸들고 거기 직장 앞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여태 한 번도 안 해줬다더니 조신함과 거리가 멀고 여자다운 맛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비 시모의 황당한 툴툴거림에도 저는 이런 방구 않고 그저 허허 웃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시댁에 갔던 날에 뭔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비 신랑은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인 제 예비 큰 신우는 결혼을 해서 당시에 출산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를 품에 안고 예비 시댁으로 왔습니다. 본인에게는 친정이니까 편하게 왔겠죠. 그런데 골이 나 있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뭐가 불만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예비 큰 신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시부 무릎 수술 받아서 아직 거동도 힘들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난리도 아니셔. 그 옆에 시모가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거. 근데 자꾸만 아기가 보고 싶다고 성화를 부리면서 저한테 시댁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골집에. 게다가 환자가 있는 집이라서 좀 그렇고 시부는 몸이 아프니까 전화로도 짜증을 막 낼 정도인데 그러니까 시댁에 전혀 가고 싶지가 않죠.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몇 주만 더 있다 가겠다고 저도 몸이 아직은 편하지가 않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막무가내예요. 저한테 막 쌍욕하더라니까요. 어머, 쌍욕을? 너한테? 아니 누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 시모가 그랬죠. 아기를 왜 그렇게 안 보여주냐면서, 자기들이 평균인 줄 아냐며. 막 화를 내놓고 욕을 하고, 아유, 오늘 아침에 통화할 때도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를 봤나? 아, 노망난 거 아니야? 애를 낳아서 아직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뭐 자꾸 오라가라야. 권서방은 대체 뭘 하고 있어? 예비 시모가 눈 뒤집고 맞장구를 치자 예비 큰 신우는 침까지 튀어가면서 자기 시댁 뒷담화를 열심히 까대기 시작했어요. 실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느니 시자 붙으면 상종을 말아야 하느니 뭐니 그러면서 앞으로는 집안 살림 경제권도 자기가 가져올 거고 시댁의 대소사에 참여하고 말고도 자기가 정할 거고 아무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면서 큰 소리를 쳐댔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격양이 되었는지 아주 흥분한 상태로 짓거리길래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슬쩍 한마디를 던진 거였죠. 저기 형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형님 시댁에서 여자가 너무 나댄다면서 완전히 형님을 안 좋게 보면 어떡해요? 정도를 지키면서 그래야 서로 좋죠. 왜요? 여자는 뭐 너무 나대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나대고 엄청 나대고 매우 나대요. 나 아주 나대는 것들을 싹 다 나대고 싶은데요. 우리 예비 올케 생각은 다른가 보죠? 네? 아니, 다르기보다는요. 그냥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뿐이에요. 허, 왜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암탉이 울 때는 왜 울겠어요? 소탉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저희 집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 보세요. 일생을 목소리 크게 높이며 사셨지만 저희 집안은 이날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예비 시댁이 되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형편이 제법 넉넉하긴 했죠. 예비 시부는 작게 공장을 차려서 운영하기를 30년 가까이 하시다가 이제 접으시고 이런저런 소일거리나 찾아서 외출을 다니고 계셨는데 작은 규모의 공장만으로 예비 시댁에 건사하고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따로 직장을 다니셨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예비 신랑의 말에 의하면 일가 친척들도 딱히 부잣집은 없었습니다. 운빨이 죽여주게 좋은 집안인 건지 어쩐지 암튼 예비 큰 신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어머님, 저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암탉이 울면 목을 비틀어 버린다고 하셨으면서. 형님은 잘만 우시는데요? 어머님도 일생을 잘 울면서 살아오셨다면서요? 암탉이 울어도 집안은 안 망하는 모양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예비 시모의 낯빛은 점차 흑빛이 되어갔습니다. 예비 큰 슈누는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상당히 머쓱한 표정이 되었고요. 그때 마침 아기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얼른 자리를 뜨더군요. 저희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아이를 맡고 있던 예비 작은 시누이는 울음소리에도 시큰둥하게 보던 만화책이나 마저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예쁘지도 않은 건지 계속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곧이어 자매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고개를 슬쩍 가로졌다가 예비 시모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너하고 우리 딸하고 같니? 어? 같을 수 있겠어? 엄연히 다른 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곤란하지. 네? 왜 달라요? 아, 한쪽은 딸이고 한쪽은 며느리라서 그런가요?
하긴 좀 아까 형님 하시는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런 것 같네요. 시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세상에, 이 아주 드센 것 좀 봐라. 여자 키가 이렇게 드세서 어디다 쓸래? 이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었지. 어?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기가 세니까 여자가 그 나이까지 시집 못 가고 있으면 죄다 하자가 있어서야 뻔해. 아유. 제, 제가요? 그렇다면 형님은 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죠? 저보다 많은 나이에 결혼하셨잖아요. 어머, 그럼 형님은 하자가 엄청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 아예 불량품이셨던 건가요? 제가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차분하게 여쭈었는데 예비 시모는 사형 선고라도 들은 것처럼 반응이 괴상했어요. 저를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통탄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표정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예비 시모가 배우의 길을 걸으셨다면 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그 순간에 해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아유, 처음부터 요상했어. 어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속아가지고, 제대로 사기 결혼을 당하는 거구나, 이거.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저를 면전에 두시고 그런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신 거겠죠. 분위기는 수습할 수 없어졌고,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저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기분 나쁘게 왜 웃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올라가 있던 입꼬리를 확 내렸더니 그러자마자 싸가지 없이 표정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었네요. 그때 토닥거리던 자매가 아예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판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기는 더 시끄럽게 울어댔고 예비 시모가 진절머리를 치면서 거실로 달려갔고 저는 그 틈에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슬쩍 거실로 가보니 예비 큰 신우가 누나를 부라리면서 오만 신경질을 다 내고 있었고 동생 쪽인 예비 작은 신우는 상대방을 비웃는 표정으로 얄밉게 대꾸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 작은 신우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늦둥이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대학을 재수로 들어간 데다가 휴학을 밥 먹듯이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다 직장을 잡기 시작하던 그때에 아직도 졸업 근처도 못 가고 있었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돈을 안 벌 거라면 안 쓰면 될 일인데 애석하게도 예비 작은 신우이는 쥐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명품에 걸핏하면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체 자기가 뭐라고 명품 시장을 꿰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비 신랑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저는 그 여동생의 존재를 제대로 각인하게 되었죠.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다. 채영아, 내가 가자고 한 식당 중에서 맛없었던 집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집은 엄마가 요리를 전혀 못하시는 편이고, 그렇다고 누나가 요리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부엌에 계시는 걸 못 봤고, 그래서 나는 소위 집밥이라고 불리는 메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 남들은 집에서 이런 걸 먹으면서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먹은 거 제대로 집밥 냄새가 풍기는 메뉴였던 것 같아. 너무 잘 먹었어. 이거 내가 결제해야겠다. 네가 산다고 온 것이지만 내가 꼭 낼게. 보자, 결제 카드가 어? 왜 없지? 지갑 안에 있겠지. 잘 찾아봐. 그게 어디 가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응? 이상하게 진짜로 안 보여. 그날따라 식당 평가를 감성적이게 하면서 계산대로 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지갑을 뒤지다가 고개를 크게 가웃거렸습니다. 신용카드가 하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두 배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던 예비 신랑이었기에 저도 안 보인다고 한 그 신용카드가 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갑과 가방을 다 뒤져봐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비 신랑의 자취방에 가서 함께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 대신에 제가 침착하게 우선 분실 신고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결제를 막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예비 신랑에게 분노에 찬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이거 카드 왜 결제 안 돼? 나 지금 명품관 왔는데 개망신 당하는 중이잖아. 빨리 답장 줘. 였습니다. 발신인은 예비 작은 신우였고요. 예비 신랑이 한숨을 쉬면서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여동생에 대해 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오빠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걸로 명품을 지르려고 했다니까요. 간도 크다 싶었습니다. 그래놓고서 당당한 태도는 또 어떻고요. 그때 들었던 겁니다. 예비 작은 시누이가 만성 게으름에 빠져서 학교 수업도 잘 안 나가고 연예인도 아닌데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손에서 놓지 않고 그러면서 웬 허영심이 강해서 명품을 선망한다는 겁니다. TV에서 어떤 예능인지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가장 좋았던 점으로 일본 라멘이 너무 먹고 싶으면 예전에는 강남의 라멘집을 찾았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라멘만 딱 먹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예비 작은 시누이가 그걸 엄청 동경한다고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만화책들도 거의 다 일본 것들이었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화려하게 명품 가방을 끼고 밤의 거리를 걷는 캐릭터들의 생활을 보며 그걸 꿈꾸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미안한 소리였지만 솔직하게 저는 그런 걸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약간 정신병자 아닌가 싶었어요. 독특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너무 심하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언뜻 들어보니 대학 생활에 전념을 못하게 되었던 계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비 작은 시누이가 대학교 1학년생이었을 때 동기의 화장품을 훔쳤다가 딱 걸렸던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유, 화장품이 신기하게 생겨서 호기심에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뿐인데 소문이 쫙 퍼진 데다가 그게 억울하게 자꾸 와전이 돼서 학교를 다니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휴학을 시켜주셨는데 그 후로 자꾸 본인이 휴학의 맛이 들려버린 것 같아. 자기 여동생이니까 아무래도 감싸줄 수는 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근히 예비 작은 시누이에게 절도 피해를 입었던 쪽을 안 좋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이를 키웠다면서 말이죠. 엄연히 자기 물건을 도둑질 당한 피해를 입었으니 당혹스럽고 불쾌했던 게 당연했을 텐데 마음씨가 좋지 못하다고 피해 학생을 흉보는 예비 신랑의 태도를 보며 그때 살짝 의외라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일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심각하게 되짚어 본 건 아니었나요? 아무튼 그때 강렬하게 제 뇌리를 꽂혔던 예비 작은 신우의 존재감이 제가 그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됨으로써 두각을 다시 드러냈던 건데요. 얼마 후 이 예비 작은 신우이에게 얽혀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예비 시모가 어떻게 행동하셨던지부터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예비 신랑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셨다고 해요. 미녀나, 우리 아들, 너 꼭 이렇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겠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우리 집안 폐가 망신이라도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이래?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해. 도대체 나는 채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한 줄 모르겠어. 혹시 엄마는 내가 자기 의견 하나도 내놓을 줄 모르는 반푼이하고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걔는 어쨌든 아니오시다야. 보살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네. 뭐, 보살님? 엄마, 설마 또 그 보살님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 갖다 같이 바친 거야?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내가 채영이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 보살님인가 하는 사람의 반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채영이만큼 잘 맞는 여자를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어. 나이도 이제 찼고, 그래서 결혼하려는 것뿐인데, 엄마가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 유난을 떨만 하니까 떠는 거지. 걔는 기가 세서 자기 남편 누른다고 하더라. 그리고 매사에 여간 보통 얘기가 아니라서 커머리도 그것보단 질기지가 않대. 내가 보살님한테 그런 소리 듣고도 걔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겠니? 안 그래? 몰라.
엄마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민현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나대로 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 예비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당사자인 예비 신랑이 말해줘서 알았죠. 왜냐하면 예비 시모가 저하고 따로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싶다면서 호출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해줬고, 그러자 예비 신랑이 얼마 전에 자기 모친과 이런 언쟁이 있었다고 실토를 해줬던 겁니다. 웬 보살님? 예비 시댁 집안 아주 가지가지 한다 싶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휴, 그때 아예 요즘 표현으로 손절을 해버렸어야 했는데,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뭔가 자꾸 엉뚱한 상황을 겪으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살짝 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시모의 호출에 따라서 예비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비 작은 시누이까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한 테이블 떨어져서 혼자 따로 앉더니 만화책을 꺼내서 그것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주려고 해도 우리 아들 짝으로 너는 안 되겠어. 마음에 안 드는 애를 괜히 억지로 내 며느리 삼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너한테 정식으로 지금 말을 하마.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제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지. 그 가족들까지 떠맡을 생각이 없어요. 왜 어머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헤어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어떻게 한 사람만 헤어지나요? 박수도 짜게 맞아야 소리가 나죠.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머님 아들이 만약에 싫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시라고요? 얼빠진 척 표정은 지으면서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할 말 다 해대는 거. 그래, 내가 처음부터 이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보살님이 네 신상만 가지고도 그냥 다 꿰뚫어 보신 거겠지. 네? 보살님이요? 저도 그거 뭔 얘기인지 들어서 아는데요. 그런 거 맹신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살님이란 분이 저와 일면식도 없는데 대체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모르는 소리 마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움직여대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우매하게 살아가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너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오죽하면 네 마음을 달래려고 선물까지 가져왔다. 아, 테이블 아래에 있는 쇼핑백들이요? 그게 제 선물이에요? 저거 받고 얌전히 꺼지라는 건가요? 혹시 제가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어차피 너 주려고 산 것들이니까 저거 받고 우리 아들하고 당장 안 헤어져도 일단은 그러려니 하겠다. 그러니까 선물은 꼭 가져가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는 내 말도 깊이 더 생각해보고 알았니? 화를 내시는 투는 아니었어요. 약간 한숨을 담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꾸할 엄두가 안 났죠. 게다가 예비 시모는 당신의 딸에게 잔소리를 하시기 위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옆 테이블로 가서 예비 작은 시누이에게 언제까지 만화책이나 보고 자빠져 있을 거냐면서 인생 낭비 좀 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엄청 늘어놓으셨어요. 잔소리에 짜증이 난 예비 작은 시누이가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양상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왠지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졌죠. 예비 시모는 당신의 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저에게 소리로만 선물 싹 다 챙겨서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연락도 먼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쇼핑백들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아웅다웅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굳이 인사를 남기러 가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고요.
목소리로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인사를 남긴 후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다른 선약도 있어서 선물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다음 날은 직장에서 워낙 바쁜 업무가 대기 중이어서 출근 전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백들을 대충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깜짝 놀랐었고요. 뭐야? 이게 명품백이잖아. 나한테 이런 걸 주신다고?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게다가 여기 쇼핑백에 든 거 혹시 쓰던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기에 내용물들이 상상 외의 것들이어서 무척 황당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제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연락을 처음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둥절했던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가져갔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절도했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예비 작은 시누이 것들이었는데 제가 슬쩍 훔쳐갔다는 게 그들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쇼핑백 중에는 하나는 안에 쓰던 가방이 하나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비 작은 시누이가 평소에 쓰던 가방이었던 겁니다. 졸지에 도둑으로 몰려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진짜 웃긴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슬쩍 했다는 누명까지 함께 썼습니다. 예비 큰 시누이가 아기 낳았다고 자기 시댁 사람들한테 봉투를 하나 받았었는데 자기 친정에 그걸 들고 왔었다네요. 제가 있던 앞에서 자기 시부모 욕을 엄청 했던 날, 그날 있죠? 그날 이런 돈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시댁 욕을 하려고 일부러 그걸 지참했었다고 하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 알았을 때 우리 집 막내가 철딱서니 없게 사고를 친 걸까 봐 내가 설마 예비 올케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내 여동생이 자기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잡아떼면서 난리를 쳤을 때도 나는 그래도 내 옳게 될 사람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때도 예비 올케가 손벌은 나쁘게 굴었던 건지 의심스럽네요. 기가 막혔죠. 신뢰가 안 된다면 자기가 제가 사는 곳에 와서 다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고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따라줘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비 작은 시누이가 옆에서 저를 살살 긁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공간은 절대 안 보여주겠지. 아직 돈을 다 안 썼다면 증거를 남겨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증거 다 치우고 난 뒤에야 우리를 부르면 불렀지. 지금은 못 보게 할걸? 쥐방울만한 게 툴툴대면서 자기 언니한테 하는 소리를 저 다 들으라고 아주 크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제가 신고를 당했길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결백을 주장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어요. 훔쳤다고 황당한 오해를 받는 가짜 선물들도 돌려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아담한 오피스텔,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 실컷 뒤져보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상황에 홀렸던 것 같네요. 굳이 왜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공간에 그것들을 들였을까요? 잠시 후 예비 큰 시누이가 제 옷장을 마구 뒤지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봉투 겉면에 출산을 축하한다는 짤막한 자필 편지가 적혀 있었기에 예비 큰 신우가 자기 시댁에서 받은 게 확실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오해라고요.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작정인가 본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는 맞섰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이 저에게 실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의심하겠다고? 너도 네 가족들과 한통속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합 1,000만 원을 네가 건든 건데, 어떻게 무작정 네 편을 들겠어? 우리 엄마가 자꾸만 너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됐으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자. 좋은 친구였고 좋은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 허상이었나 보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예비 시모가 저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한 걸 예비 신랑은 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었죠. 진짜 자기 여자를 사랑하고 위하는 남자라면 중간에 잘랐어야죠. 저에게 왜 뭐 좋은 얘기라고 시시콜콜 전달을 다 했단 말입니까? 이가 갈렸고 저와 절대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저도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피장파장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자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받는 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일이 이렇게 돼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됐다고 하자 눈에 불을 켜시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주셨어요. 이왕이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어떻겠냐며 발벗고 나서셨죠. 덕분에 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든든한 기분이 들었는데 괜한 것이 아니었던 건가 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댁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작자들 여자 셋이 다 왔죠.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지만 예비 신랑이던 놈도 와 있었고요. 예비 시모였던 양반은 저를 보자 피식 비웃음을 날렸어요. 저도 응수해 주려고 그쪽으로 눈을 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럴 수가. 저 얼굴 저거, 설마, 예전에 바로 그 사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중얼거리더니 이내 입가를 파르르 떨면서 얼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자기 딸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데도 안색이 창박하게 질리더니 출입문 쪽으로 달려나가 넘어졌어요. 화당 소리에 모두가 쳐다봤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야, 나 가야 돼. 어? 야, 니들도 빨리 따라 나와.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판은요? 지금 재판이고 나발이고 그럴 때가 아니야, 이것들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예비 시모가 정신병원에서 갓 탈출한 환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었죠. 모두가 영문을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제 옆에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미 그쪽이 누군지 압니다. 괜한 수고는 하지 마시죠, 김미영 씨. 그러자 예비 시모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예비 시모였던 인물을 알다니 미리 들은 바 없었기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변호사님은 저 그리고 예비 신랑과 신우이였던 작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엄청난 이야기를 밝히셨습니다. 제 예비 시모였던 그분 사기 전과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한때는 숨쉬듯이 사기를 저질렀던 사기에 중독된 범죄자였고 변호사님이 검사이셨던 시절에 봤었다고 합니다. 자잘한 사기를 치며 살았던 그 양반은 그러다가 큰 건수에 몇 번 발을 담갔다고 해요. 공범들을 불고 사기판의 근원지를 실토하는 대가로 그 양반은 저질렀던 죄에 비해 대가를 덜 치렀고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더니 공교롭다면서 변호사님이 웃으시는 동안 모두가 벙쪄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이었던 그 집안이 이상하게 돈이 좀 있는 것 같더라니. 그게 다 예비 시모였던 그 양반이 과거에 사기를 치면서 몰래 꽁쳐두었던 돈들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슬쩍 다시 가져왔기 때문이었고요. 의외의 상황에 압도당한 예비 작은 시누이였던 걔는 죄를 자백했어요. 제 방 옷장에서 발견된 돈 봉투, 자기가 손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저랑 자기 언니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슬쩍 넣어둔 거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그 돈 봉투는 걔가 훔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던 자기 모친과 작당을 한 것이었고요.
당연히 카페에서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CCTV 각도를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작전을 미리 짜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카페 주인도 포섭을 해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미리 손을 써놨고요. 오빠랑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간 대들었으니까, 괘씸해서 누명 쓰게 한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울면서 걔가 했던 말들 모두 가당치 않았습니다. 예비 큰 신우였던 사람은 이 모든 추악한 비밀을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예비 신랑이었던 놈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미쳤다고 다시 받아주나요? 안 될 일이었어요. 나한테 이러지 마. 그냥 법대로 처리해. 그게 가장 깔끔하잖아? 무고한 사람을 엿먹이려고 했으니 그들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했죠. 한마디로 패가 망신했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하고 일찍이 알던 사이였잖아요. 그러니 지인들한테 소문 다 냈어요. 그놈은 살면서 쌓아온 인맥을 다 잃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충청도로 이사 가서 새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 골치 아픈 여동생은 그렇게 오래 질질 끌며 다닌 대학을 자퇴하고 말았고요. 저를 엿먹이려다가 역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그 모친은 몇 달 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을 패가망신시켰으니까 이런 거 보면 그 보살이 용하기는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보살 얘기마저 거짓이었더라고요. 개가 똥을 끊지 사기꾼이 거짓말은 못 끊는다는 걸 알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워킹맘이에요. 이렇게 적으면서 새삼 제 신분을 확실시하다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주변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화풀이는 해야겠어서 이 채널을 창구로 쓰게 되었어요. 요즘에 이제 막 결혼한 새댁들은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냐, 그거 다 옛날 옛적 얘기 아니냐고 하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의 며느리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이 한을 풀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딱히 엄청난 시집살이가 있다고 말하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초반에 시집 잘 갔다 소리 할 정도였거든요. 미정이 너네 시어머니는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도 않는다며? 시댁도 바로 근처에 사는데 잘 부르지도 않으면 대단한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니들끼리 잘 살라고 하더니 이제 슬슬 학가 얘기를 꺼내시더라? 미정이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이 친구의 말처럼 우리 시댁은 신혼집 근처에 있었지만 잘 오지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만큼 접촉도 적고 마찰도 적었다는 거죠. 제가 36살 때 대학 동기와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그때 나름 소소하게 연애를 할 때에도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요. 아유, 미정 씨, 우리 준수는 미정 씨 만나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 있지? 얘가 워낙 서툰 성격이라 그동안 아가씨들을 누가 소개해준데도 안 만나고 도망 다녔어. 그런데 미정 씨 만나고 나서는 나갈 때 어찌나 멋을 부리고 유난을 떨던지 그래놓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지 입으로 말하는 거야, 글쎄. 내가 아주 미정 씨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지 않을 리가 있겠나요? 저도 한창 늦게 시작한 연애에 몰입했고 남편과 무척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예비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남편도 좋아 죽는다는 기세니까 모든 게 순탄해 보이고 행복하게만 느껴졌죠. 단 한 가지 엄마가 너무 들떠있지 말라며 경고한 것 빼고는요. 그 집 엄마야 나이 많은 아들 누가 데려가 준다니까 얼씨구나 좋은 거지. 너도 너무 그런 말 고지 듣지 마. 시어머니 자리는 본인이 시어머니 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돼서도 모르는 거고 만사에 부정적인 엄마였기에 저는 썩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모든 게 좋을 때라 그럭저럭 넘겨들었죠. 상견례 때 가서도 엄마는 그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유, 상견례 자리에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하게 레이스 보며 보석 줄줄이 달고 나오는 여자가 어디 있니?
세상에 그런 난잡하고 정신이 없는 옷차림은 또 처음 본다, 얘. 나이 60이 넘었으면 좀 조신하게 입고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래? 아니, 공주병 걸린 여자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계속 하하호호 거리고 말이야. 나 니네 시어머니 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잘 살던지 해. 엄마는 모르겠다, 진짜. 만사의 투덜이에 불평이 많은 엄마였기에 저는 그 좋은 날 다녀와서 굳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날 어머님이 웬 진주 목걸이며 이것저것 주렁주렁 하고 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인상이 워낙 좋았고 상견례 자리니 멋내고 싶으셨겠다 생각했고요. 하지만 불평쟁이 우리 엄마가 예견했던 일은 결코 단순한 오지랖이나 극성이 아니었고 실제로 저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저도 늦가기 결혼을 했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온갖 무서운 시댁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정작 엄마가 그렇게 트집 잡고 걱정했던 어머니의 옷차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상황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이 부분도 약간 말다툼이 생겨버렸어요. 당신, 아니 그 정도는 우리 엄마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냥 봐주지 그래. 우리 엄마가 남들처럼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나요, 뭐냐? 집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이잖아. 남편도 알고 보니 꽤나 본인 어머니 편만 드는 남자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 있어? 나도 어머니 좋아해.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화가 다른 걸 어떡해? 나 고스톱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싫단 말이야. 게다가 그렇게 아버님이랑 술 드시고 판을 크게 벌이면서 하실 줄도 몰랐어. 자꾸 나보고 같이 하자시는 걸 거절한 것뿐인데 이게 내 잘못이야? 제가 이렇게 말한 그대로 우리 어머니는 소위 고스톱에 환장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반에 시댁 가고 제가 몇 번 들리고 그래도 정말 조금도 일을 시키지 않고 다독이고 잘해주시긴 했답니다. 우리 미정이 아무것도 하지 말어. 이제 어머니 어머니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고. 너 시집살이 시키려고 아들 장가 보낸 거 아니다. 우리 시자 빼고 엄마랑 딸처럼 살자. 응?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하시니 저도 솔깃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거슬리는 부분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바로 고스톱이었어요. 아유, 니네 왔구나. 내가 준비 다 해놨어. 어서 얼른 니네도 앉아라. 응? 아니, 글쎄, 어머니께서는 시댁 안방에 완전 자리를 다 깔고 고스톱 시작 5분 전 세팅을 해두신 거예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초반에는 분위기 맞춰서 해드리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꽤 욕심도 많으시고 보통 빠져 있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진짜 당신이랑 또 고스톱 치면 인간이 아니야. 저기 저 고무장갑만 또 못한 인간이네, 진짜. 이러면서 아버님이랑 마구 투닥거리시고 묘하게 고스톱만 하는 분위기만 되면 눈빛도 확 변하시고 엄청 집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어느새 시댁을 가면 당연하게 판이 열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제가 너무 기겁했던 건 결혼식 때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시이모님도 불쑥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게 세상 순하고 단아한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어떻게 대뜸 믿을 수 있겠어요? 야,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앉아 있어? 당장 엎어. 안 엎어? 너 한번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 차릴래? 세상에 판이 벌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점점 큰 소리가 나면서 시이모님과 어머님 간의 표정이 나빠지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다투시는 건 일도 아니었고 본인 여동생인 시이모님과 한결 더 긴장을 풀고 막무가내로 폭언이 오가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약간 음주를 하신 상황이라 더 심해졌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고스톱판 때문에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 때에는 안 듣던 남편도 이날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아, 저기 엄마, 이모, 대체 왜 그래? 그만해. 이 사람도 있는데 앞에서 진짜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정말 말 그대로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시 이모님의 째지는 날카로운 비명이 질러지고 나서야 결국 그 엉망진창인 자리는 엎어지게 되었어요. 이거 안 나? 안 놓고 너 진짜 가만 안 둬? 아니 글쎄 우리 어머니가 정말 눈이 확 뒤집어지셔는 담요도 다 말아서 던져버리고 대뜸 시 이모님께 폭력적인 상황을 벌이시는데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그렇게 조신하고 품위 차리시던 우리 어머니가 맞는 건지, 술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건지, 고스톱이 문제인 건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창피하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남편은 뒤숭숭하게 그 자리를 정리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오는 내내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기에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고요. 솔직히 보는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본인 어머니와 이모의 저런 모습을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긴 침묵을 끊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마디를 겨우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결론이 맞다고 봤고요. 유정아, 한동안 엄마네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엄마도 좀 진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질세라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제가 이때 적당히 눈치채고 저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했던 걸까요?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고스톱만 빼면 진짜 별 문제가 아니야. 술도 저렇게 자주 안 드셔. 술 안 마시고 하면 저러진 않는데, 아, 아니, 일단 오늘 일은 좀 잊어주라. 엄마도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 딴에는 본인도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싶어서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사실상 저는 어머니랑 바로 마주하기 좀 그랬지만 어머니도 나중에 뭔가 민망하셨는지 한동안 연락도 뜸했고요. 이러나 저러나 그 꼴을 더 안 보게 된 저도 한두 달씩 지나다 보니 그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옅어졌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늦가게 결혼을 하고 걱정 많던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소식이 찾아오게 됐죠. 남들 다 있는 일이라지만 저에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사실이었고요. 어머나, 그게 사실이냐? 아기가 생겼다고? 아, 이게 대체 무슨 복이냐, 미정아. 네가 정말 욕봤다, 욕봤어. 우리 준수 만나가지고 아기도 이렇게 금방 갖고 말이야.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평생 손주 같은 거 구경 못하는 줄 알았어. 끝에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사실 무리도 아닌 얘기였어요. 저는 30대 후반이라 노산이었고 남편은 40대 중반 나이이니 대충 감은 왔었거든요. 우리끼리 잘 살자고 말은 했었지만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미정아, 우리 진짜 잘 키워보자. 어? 내가 좀 더 일하고 체력 키워서 젊은 아빠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겠어. 정말 고마워, 미정아. 그러면서 둘이 한참 같이 산부인과를 다니고 초음파를 보러 다니면서 소소한 데이트도 하고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평범하게 행복했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는 가히 지옥 같은 입덧이 찾아오게 됐는데 워낙 몸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나씩 고장나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안쓰러웠는지 몇 번씩 찾아오셨고요. 그러게 니들끼리만 잘 살라니까 왜 이 고생을 자처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애기 나오면 엄마고 애고 둘 다 고생이라고, 어? 몸이라도 건강하면 몰라. 하여간 그냥,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원. 진짜 우리 엄마는 보통 독설쟁이가 아닌데, 딸이 임신을 했을 때에도 반응이 그닥이더니, 이땐 더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시어머니가 좀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정아, 집에 있니? 엄마 왔어. 문 좀 열어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것이 조금 잦아져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시질 않고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한다며 과일도 사갖고 오시고, 반찬들도 종종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입덧을 하느라 진짜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있었고, 당시에 남편도 쫄쫄 굶고 있긴 했었거든요. 준수 얘는 오늘 뭘 먹고 간 거니? 하여간 미정이 네가 고생이니까 남편 밥도 못 챙겨주지. 오늘 내가 이거 해놨으니까 이따가 꺼내 먹기만 하면 돼. 오늘은 몸이 좀 어떤 거야? 이러면서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와주셨어요. 나중에 입덧이 그치고 무탈이 개월수를 넘길 때에는 몸보심 잘해야 된다며 소뼈를 고아서 갖다 주시기도 했답니다. 용돈도 얼마나 주시고 하다 보니 저도 약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고 친구들도 저에게 느지막이 결혼해서 아기까지 갖고 참 대단하다고 말할 때였어요. 저 역시도 지금 참 좋구나 하고 있던 무렵에 그 생각을 보기 좋게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솔직히 이 일을 겪기 전에는 이런 일 당하는 사람들 보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빈정거렸던 부분들 반성하고 싶어요. 본인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거고,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사고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때는 비가 스산하게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렇게 뱃속 아기를 애지중지하던 제가 일순간 정신을 잃고 다 나버렸던 날이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당신, 이 사람 당신네 팀장이라며? 그냥 일하는 사이라며? 아니, 내가 신혼초부터 붙들고 물어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하더니 뭐? 이 내용 뭔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다시 생각해보면 질문 하나하나가 참 추접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렇게 판에 박힌 말을 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죽자 사자 잡아떼는 남편 모습에 한껏 배가 불러오른 제 모습만 더 끝도 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 틀린 말이야? 아 그냥 진짜 팀장이라고. 아 우리가 뭘 했냐? 같이 출장 가느라 파주 찍고 가평 찍고 그랬던 거야. 아 지금 그거 하나 갖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임신한 당신 두고 헛짓할까 봐서? 아 대체 머리가 어떻게 됐으면 그따위 생각을 하냐? 남편은 단지 카페며 맛집 찍힌 내용만 갖고 따지는 제가 이때 아주 만만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날 밤에 몰래 보고 캡처해둔 카톡 내용을 꺼냈고 그걸 눈앞에 다시 본 남편은 기가 막혀 하더군요. 핸드폰은 다 지웠지만 컴퓨터상 통 내용은 남아 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보가 수상하다고 느껴진 저는 되도록 좋은 생각을 하고 멀리하려고 했지만 본능에 이끌려 이것저것 뒤를 밟아봤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노트북에서 로그인한 카톡 내역을 따라 들어가 보게 되었고 거기서 여러 모의 지저분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정말 숨도 안 쉬어주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저기, 그게 사실 이게 팀장이 하도 나한테 집착을 해서 미정아,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면서 구구절절 졸렬한 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이때 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고 계시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모르실 수가 없었어요. 워낙 눈치도 빠른 분이시니 저와 남편 사이로 오가면서 캐치하셨고 끝내 제 입을 통해서 듣게 되신 거예요. 전 몇 번이나 어머니께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때마다 우리 친정엄마는 입을 막기만 했어요. 이 애가 순진한 생각하고 있네. 시어머니들이 지 아들 바람 피우면 어이씨구나 우리 아들 잘못했네. 내가 대역죄연이네 할 것 같아? 처음이야 숙이고 들어갈진 모르겠다. 근데 그래봤자 그거 잠깐이야. 좀 지나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그 이상 대단한 짓을 했냐고 큰 소리 친다니까? 말해봤자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니네끼리 해결해야지. 시댁 끌어당기면 더 골치 아파진다 너.
이때 듣고 보니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만땅인데 어머니가 본인 아들 편들고 하면 더 미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웬일인지 엄마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미정아, 미정아, 내가 춘수를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날 봐서 좀 용서해줘라. 응? 이러면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으니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아니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참고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이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면서 흐느끼시는데 솔직히 어른이 제 앞에서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당장 내일 모레 출산인 사람이었고 남편이 견딜 수 없이 증오스러우면서도 큰 대안은 없는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미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서서 바짝 엎드려 사과하시고 잘 지내보자고 하시니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윽고 이런 풍파 속에서 출산을 했고 회복이 잘 안 돼서 엄청 괴로운 상태였어요. 남편은 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리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저를 돌봐줬지만 저도 사람인데 남편이 저지른 짓들을 쉽게 잊을 순 없더라고요. 몸도 아프지 남편의 외도는 더 제 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갓 태어난 우리 애기는 어찌나 울고 여기저기 탈이 많은 건지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 때에 마침 저에게 구명줄을 내려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니셨고요. 안 되겠다. 미정아, 내가 들어가서 우리 손주 봐주고 너 밥도 먹이고 해야겠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안 그러냐?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의 이런 제안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죠. 신혼 초에 불편했던 일 때문에 잠깐의 왕래도 썩 편치 않은데 집에 거의 상주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내키지 않을 수밖에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저는 정신과를 몇 번 다녀올 정도로 심신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고 본인 직장도 있으시니 절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래도 아기를 누가 데리고 자기라도 해주니까 저도 조금씩 살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육체적으로 조금 살만해진 거지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상태였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제 눈치를 심각하게 보는 남편을 보며 자꾸 외도 당시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맘껏 화를 낼 수도 없는 게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니 그렇게 대놓고 눈치를 줄 수도 없었어요. 애기만 아니었으면 갈라섰을 텐데 애기만 아니었으면 이 집에서 어머니까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미정아, 얼른 이거 먹어. 나는 우리 민우 좀 재워야겠다. 아까 병원 간다고 했지? 택시 불러서 타고 다녀와. 아직 몸도 성치 않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는 그렇게 어떻게든 아들네 부부 사이를 좁혀보려고 하시고 늦둥이 손자를 돌보겠다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는 그 힘든 와중에도 바보같이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 이후로 남편은 극도로 긴장하고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일 때문에 뭐네 하면서 조금만 늦고 연락이 안 돼도 저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이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결코 평안할 수는 없었던 건지 결국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답니다. 어, 당신 여기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남편이 이렇게 허둥대며 난리를 친 이유는 우울함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제가 새벽에 혼자 나가서 몇 시간을 방황했기 때문이에요. 새벽녘에 눈을 뜬 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아기를 안고 밤새 찾아다녔던 거죠.
그렇게 불안함을 안고 괴로워하던 저를 진짜 제 핏줄이 섞인 우리 엄마나 가족들이었다면 안쓰려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신경을 써주고 어쩐다 한들 남편과 어머니는 확실히 남이더라고요. 이때 저를 찾느라 마음고생을 좀 한 걸 가지고 이후로 묘하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어머니부터 뭔가 쎄한 말투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남편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애 엄마가 애 놔두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게 어딨냐. 내가 너 달래겠다고 얼마나 생고생을 하면서 밤마다 애 붙들고 자고 음식을 그렇게 해 먹이고 허리가 나갈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말이야. 솔직히 너 아무리 그렇다지만 네 남편한테 그렇게 시어미도 있는 자리에서 짜증 부리고 우는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누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 하는 줄 알겠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본인 당신을 칭하는 뜻으로 썼던 엄마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게 스리슬쩍 사라지더라고요. 너와 나는 고부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딸 사이라며 눈치 보실 땐 언제고 힘듦을 못 이겨 나가버린 저의 그날 하루 일을 갖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도 묘하게 뭔가 당당해져서는 본인 마음고생을 시킨 제 탓을 하더군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민우도 태어났고, 나도 노력하고 있고, 아, 우리 엄마까지 와서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넌 우리 노력은 우습게 보여? 아, 대체 언제까지 네 눈치를 봐야 돼? 아예 적반하장으로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날 새벽 단 두세 시간에 저의 행방불명을 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물어뜯을 기세더군요. 어찌되었건 저도 맹렬하게 공격해대는 두 사람의 기세를 갑작스레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이제는 기세가 역전되어 제가 눈치를 보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쯤 애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그 사이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한의원에서 산후 관련 약도 먹고 치료도 받느라 아기를 제 손으로 안고 키워본 적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기껏해야 분이 먹이고 재우고 거의 어머니 손에서 아이가 크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기 돌보는 게 서투른 저에게 어머니도 슬슬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 꼬이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더군요. 아이고, 아기를 누가 그렇게 안아주냐? 아유, 애 덥다잖아. 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살펴서 어째? 아유, 됐어. 그러지 말고 민우는 나한테 줘라. 너는 가서 저 육개장이나 마저 끓여. 하여간 노인네 부려먹어도 유분수지. 이 나이 돼서 애 안고 밥까지는 못하겠다, 야. 애를 못 보겠으면 장과다가 밥이라도 차리고 집이라도 좀 치워. 이렇게 툭 하면 하루에 저한테 몇 번씩 짜증을 내시고 저와 남편 사이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누가 큰 소리를 낸 거냐? 미정이 너 왜 네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그렇게 싫으면 이혼을 하지 그랬냐? 애 다 낳아놓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저리 고생하는 남편을 왜 쥐잡듯이 잡아? 돈 한 푼 안 받고 손주 봐주는 시애미 앞에서 진짜 그 모양으로 해야겠어? 이제 남편도 완전히 기세등등해서는 언제 외도고 자시고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당당하게 굴더군요. 아, 출장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난 떳떳해. 어? 네가 나를 못 믿는 거지. 너는 월급이 어디서 그냥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 회사에 가라고 하는데 그럼 가야지. 어떡할 거야? 팀장이랑 같은 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거면 네가 일해서 돈을 벌든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짜증이야? 이쯤 되니 저는 감당 안 되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말 저놈의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에서 제가 아기를 본다 한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남편과 더 싸우고 전 더 무능력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멍청이 서서 어머니 신세지고 쌍으로 욕먹기도 싫고 기왕 맡기기 시작한 거 저도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뭐라고? 아니 애 엄마가 돌도 안 된 치자식 놔두고
돈 벌러 나간다고? 아니, 우리 집이 뭐 그지도 아니고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부족하다 이거야? 얘가 아주 호강에 겨워서 똥 부르고 앉았네. 어머니며 남편의 반대가 만만치 않긴 했지만 그럴수록 제 생각은 달랐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느니 나가는 게 낫다 싶었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이라도 벌지. 집에서 애도 잘 못 본다며 무시하고 집안일과 같은 심부름을 시켜대는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누가 경력두로 쳐주나요? 제가 보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못 믿었다며 나갈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단단히 뭐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조금 더 굽히질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가서 그럼 너는 일해. 누가 뭐라고 하디? 남들은 애 봐줄 시어머니 없다고 아우성인데 말이다. 그냥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처하고 일해. 애 봐준데도 왜 난리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아, 이쯤 되니까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고 죽겠더라고요. 초반부터 친정엄마가 저에게 하던 걱정 가득한 그 소리들이 결코 오지랖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다는 것을 몸으로 아프게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결코 신혼 초반이나 혹은 연애 때 보였던 그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반에 본인 좋아하는 고스톱 치다가 그만 인성을 조금 들켜버리긴 했지만 이후로 제 임신 기간이나 애 낳고 난 초반에 잘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걸 보고 다시 속아 넘어간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갈수록 어머니는 당당해지고 드세지셨고 그 힘을 입고 남편은 저에게 남편이 아닌 세상 귀한 남의 집 아들 노릇을 하며 주제도 모르는 갑질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어찌어찌 취업을 했고 아무래도 초반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여러모로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 손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정말 안 내키지만 용돈을 비로소 얼마씩 드리면서 맡기게 되었고요. 희한하게 어머니도 돈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짠지도 않은지 몰라요. 아유, 뭘 용돈을 이렇게 주니. 하긴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런 건 진작 줬어야지. 내가 그동안 준수 혼자 보니까 말 안 했지만 미정이 너도 애 맡기고 돈 벌 각오했으면 이런 도리는 해야지. 하여간 고맙다. 잘 쓸게. 어쩜 말도 이렇게 얄밉게 하시는지. 보면 볼수록 저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셨던 초반은 정말 심각하게 가식으로 쌓여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이땐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정말 어쩌지도 못하는 제 입장만 그냥 탓하며 있었어요. 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도 반격할 기회가 왔으니 사실 이런 걸로 이기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크게 사고를 치게 되셨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데 글쎄 그간 싹 다 잊고 손도 안 대시는 줄 알고 있었던 고스톱 말이에요. 그걸 쥐도 새도 모르게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뭔가 흔적도 있고 대체 이게 뭔가 심증이 느껴지긴 했지만 판단하긴 좀 일렀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이 좀 일렀던 날은 아기를 어린이집에서 찾아가지고 집에 일찍 들렸어요. 그런데 글쎄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왔다는 것도 모르시고 평소 퇴근 시간 7시가 아닌 오후 4시였으니 전혀 자각이 없으셨나 봐요. 잠깐! 아, 여기 누구 온 거 아니야? 어머, 세대 같네. 아이고. 옆집 아줌마가 안방에서 저와 눈이 훅 마주치신 후에 화들짝 놀라셔서는 얼른 일어나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저 안쪽 어머니는 웬 소란이냐며 문 쪽을 보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왜? 어쩌다 지금 왔냐? 아니, 저기 전화라도 주지. 이러면서 쩔쩔 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은 저랑 남편이 자는 곳인데 부부 침대와 아기 침대를 나란히 붙여놓은 곳 바로 옆에 어머니는 웬 담요를 펼쳐놓고 또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계셨더라고요.
돈들이 널브러져 있고 묘하게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쳐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고스톱 하신 거예요? 제 말에 일순간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셨고 옆집 아줌마는 냅다 몸을 일으켜서 먼저 간다며 후다닥 나가시더군요. 참 기가 막히지도 않고 말이 안 나와서 애 안은 상태로 내려놓지도 앉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포즈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후다닥 정리를 하시고 쓱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정말 단 한마디도 얹지 않고 그대로 본인 작은 방으로 사라지시더군요. 솔직히 이날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미처 바로 가타부타 말을 옮기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 화제를 갖고 얘기하기에 이미 둘 사이도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더 엉망으로 싸울 것 같아 말을 옮기기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는 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하여간 고스톱의 흔적이란 볼 수가 없었죠. 저와 어머니 그 누구도 이에 관련해서 화제를 꺼내지 않게 되기도 했었고 참 답답하고 간질간질한 나날들이 계속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직장 일도 애엄마 치고 많은 업무들에 밀려 쫓기다 보니 저도 점점 버거워지고 중간에 아기도 한번 아팠던 덕에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한번 발각된 일에 말수도 줄어들고 눈치를 보시기 시작한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먼 일만 있으면 금세 기를 받고 일어나시는 걸까요? 손주 아픈 거 들쳐업고 병원에 간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저에게 슬슬 다시 시비를 걸어대시더라고요. 아휴, 이 나이에 내가 손주 본다고 그것도 열이 펄펄 나는 애를 들쳐업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알기나 하냐? 하여간 나같이 고생하는 노인네도 없을 거다. 계속 볼멘 소리를 해대시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자꾸 수틀리면 나도 고스톱 얘기를 꺼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헌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조금은 의심을 했었을 수도 있었던 곳에서 또 와장창 뭔가가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고심 끝에 친정엄마에게 털어놓기로 했는데요. 엄마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날로 올라온다는 것을 얼마나 뜯어말렸는지 몰라요. 뭐, 김서방이 또 그 팀장 기집애랑 일을 쳤어? 거 봐. 내가 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지? 민우 낳고 그냥 부산 내려오라니까. 아, 왜 말을 안 들어? 미쳤다고 남의 집 몸종처럼 거기서, 집안일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또 그 집에 시애미 용돈까지 줘가면서 이 땅 꼴을 당하고 있니?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이혼한 몸으로 혼자 힘들게 키웠는 줄 알아? 솔직히 엄마의 마음이야 이해가 100번, 1000번 갈 수밖에요.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한 엄마 혼자 저를 키워왔고 웬만하면 남자 적당히 사귀고 연애는 하지 마라. 아니 결혼을 해도 애는 낳지 마라 주의셨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래가지고 그 생고생 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반대한 건데 기어코 그 논팽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꼴을 당하고 사니 응? 대답 좀 해봐 좀 엄마의 이런 수많은 독설이 제 귀에 그다지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건 정말 머리가 뭐로 맞은 듯이 멍했거든요. 남편은 그간 용의주도하게 방법을 달리했을 뿐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범인은 늘 가까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 여자 본인이 저에게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우리 준수 씨랑 왜 이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사이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맨날 준수 씨는 와이프 때문에 괴롭다고 난리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참 왜 이제서 엄마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 바보같이 머저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서 이날 남편과 정말 바닥 끝을 보는 수준으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미쳤냐고 소리 지르시던 어머니에게 전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역시나 이전에 보였던 모습처럼 또 기가 팍 죽어서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울며 불며 빌려고 하는 뉘앙스를 또 풍기시길래 정말 너무 역겹고 간지러워서 그냥 나가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대구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민우는 제가 최근에도 출퇴근하면서 맡겼으니까 그냥 두세요. 죄송하지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이때 자기도 별 수 없다 생각했는지 입을 다물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더니 세상 글썽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전 그것도 너무 졸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는 나날들이 한두 달이 이어지고 남편이 몇 번 말을 걸고 가족 여행을 잡기도 했지만 전부 거부했어요. 중간에 오는 어머니 연락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꼭 부담스럽게 음식을 앞에 놔두고 가시고 민우가 너무 보고 싶네 어쩌네 하고 청승을 떨어대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머릿속으로 이혼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화제로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너무도 어이없게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나도 인정해. 내가 잘못한 거. 하지만 아직 민우가 너무 어리잖아. 어떻게 덜컥 갈라서 저런 말을 하냐? 우리야 우리지만 민우는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있는 거야?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반응에 화를 내기 앞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엄마가 있는 부산으로 갈까 어쩔까 등 많은 생각들이 오가던 와중에 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제가 눈치채고 아예 완전히 뿔을 뽑아버렸어야 했는데 늘 멀리 가서 다시 복귀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네요. 이날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저기 어머니, 저희 집 다녀가셨나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유, 미정아, 너무 나한테까지 그러지는 말자.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게 말이다. 부부끼리는 말이야. 나도 네 시아버지랑 별일 다 있었어. 근데 그래도 부부는 다 사라지더라. 자식이 있으니까 어쩌겠어. 참을 건 참고 살아야지. 너무 날석에 굴지 말고 적당히 기분 좀 풀어줘라. 네 남편이라고 생각 말고 민우 애비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어디 가서 돈은 벌어오고 인간구실은 해야 너랑 민우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어머니는 완전 막무가내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줄줄 읊어대시더라고요. 전 이미 머릿속으로 이혼을 떠올리고 있었고 주변 친구를 통해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너 정말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그쪽에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처신 잘해야 돼. 네가 이혼할 생각이 있고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일단은 참고 받아주고 살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모르게 슬슬 준비해서 나중에 한 방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때려버려. 그리고 웬만하면 집 나오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나오는 쪽이 불리하다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뭔가 흠칫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슬슬 빗장이 풀어진다고 느낀 건지 어머니가 또 뭘 갖다 준다면서 문 앞에 또 놓고 약간 간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썩던 말든 그냥 둬버렸어요. 남편의 말에는 대충 대꾸는 해주었지만 속으로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은 앞에서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요. 고심고심하던 저에게 결국 이 멍청하고 못돼 먹은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을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날은 제가 출장으로 2박 3일간 집을 비웠을 때의 일이에요. 딱히 출장이고 자시고 일에 몰두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되어서 민우를 키울 생각을 하니 지금 직장에서 웬만하면 길게 붙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남편이 있을 때 여기 입지를 굳혀둬야겠다 싶었고 남편에겐 출장 얘기만 남긴 뒤 뒷일은 알아서 하라고 부탁해 두었어요. 그간 본인이 출장이며 회식이며 자리를 비울 때 저한테 당연히 부탁하던 일이었고
남편도 아주 상기된 얼굴로 긴장해서는 멍청하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올라온 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분명 그 시기에 휴가를 낸 것도 알고 있었고, 안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이 정도야 신경 써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들어왔는데 글쎄, 우리 집 현관 입구부터 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날 저희 친정엄마와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중간중간 사정을 말했더니 엄마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잠깐 와서 손주라도 보고 저랑 같이 있어주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놀란 엄마의 말에 집안 안쪽 환경은 아주 후다다닥 변하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아, 이 술 냄새는 뭐고? 이렇게 날카롭게 질러버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거실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이상한 움직임들은 허둥지둥 되더니 그제서야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유, 저기, 미정이 왔냐? 불을 확 켜두고 봤더니 어머니가 고스톱판을 펼쳐놓고는 구겨지듯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머리맡에는 술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그 옆에 겨우 몸을 일으키는 웬 아줌마들 두 명까지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애는 보이지도 않고 도통 상황 짐작이 안 되고 있었어요. 뭔가 제대로 망했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머니가 겨우겨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저기 민우는 그 뭐지 저기 옆집에 있어. 그 집 손주랑 잘 놀아서 내가 금방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응? 아유, 저기 사돈. 아유, 내가 지금 꼴이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아무튼 좀 앉으세요. 보아하니 대충 딱 봐도 각이 나오는 게 제가 출장 간 날 내내 이 집에서 이렇게 자기 맘대로 문 따고 들어와서 판을 벌이고 놀았던 모양이에요. 현관 입구 쪽에 웬 큼지막한 가방들도 있는 게 어머니 친구인지 아는 아줌마들인지 짐 같은 게 던져져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옆집 가서 애부터 데려왔는데 애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죽상이던지 진짜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속내를 털어놓기도 전에 대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동안 그렇게 저에게 잔소리를 해댔던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한테 전화로 우리 어머니 험담을 해댈 때와 전혀 다른 기세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건네시더군요. 아유, 괜찮아요, 사돈. 편히 계세요. 근데 엄마는 그러고 이 어정쩡하고 어색한 거실 모양새를 보며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하시던 거 마저 하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아, 그냥 편하게 하세요. 구경이나 해보게요. 저도 고스톱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건네는 엄마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뭐 마실 거 없냐 하더니 물이랑 이것저것 꺼내오면서 계속 이 판을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권장하시는 거예요. 아유, 편히들 하세요. 아유, 우리네 나이에 이게 이런 재미잖아요. 애들은 이해를 못하니까요. 괜찮으심, 저도 끼워주세요. 엄마가 웬일로 이렇게 투박하게 말을 하나 싶었고 생전 엄마 고스톱 치는 걸 딱히 볼 일이 없었던지라 하나하나 어이가 없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 어릴 적 힘들게 자랄 때는 그런 모습을 한가하게 구경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엄마가 술깨라고 건넨 물이며 그닥 딱딱하지 않게 건넨 말에 어머니도 조금 긴장이 풀리셨는지 한두 마디 말을 얹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우리 어머니 아니랄까 봐 또 선을 넘기 시작하신 거죠. 아이, 사실 제가 미정이 눈치가 보여서요, 사돈. 아, 사돈 말 맞다나 이게 뭐 죄인가요? 아, 우리네 또래엔 재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후다닥 숨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 준수가 이때 휴가 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봐주고 적적하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좀 논 거예요. 사실 내 아들 집인데 일일이 눈치 봐야 하는 것도 어찌나 서럽던지 몰라요.
아주 듣자 듣자 하니까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어쩜 저렇게 본인 입장에서만 말을 하시던지요. 웬일로 엄마는 이따위 말들을 듣고도 적당히 맞장구 치시더라니. 편히 하시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딸 가진 엄마는 죄인이라더니 왜 저렇게까지 저자세인가 싶어 점점 열불이 나려는 판에 갑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저도 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휴, 저도 같이 좀 해봅시다, 사돈. 아마 내 돈 따기 힘들걸요? 농담이 아니라 엄마는 진짜 같이 해먹겠다고 한 말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이러면서 고스톱하고 진상 피우는 어머니 눈치 준 나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도 내 약점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신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좋지요. 사돈도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만요. 아유, 이런 면이 있으신지 또 몰랐네. 아유, 어여 앉으세요. 시종일관 대체 이게 뭔 말인지 울며 밥 달라는 애기를 안고 일단 애부터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왔는데 솔직히 보기도 싫은 광경이었지만 엄마가 거기 껴있으니까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어머니 그 옆에 앉은 처음 보는 어머니 또래 아줌마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엄마는 계속 낯선 얼굴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뭔가 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니 엄마가 툭 한마디를 내뱉는데 칭얼대는 애기 때문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기 사돈, 한 판 더 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아유, 근데 조건 있어요. 애들 이혼 걸고 합시다. 어때요? 이 말에 어머니를 비롯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들도 머리에 누가 물이라도 쏟아진 양 눈이 땡그레졌어요. 엄마는 이때부터 흐린 눈을 하고 말투는 갑작스레 날이 선 상태로 쭉 이어가시더라고요. 듣고 있잖아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애들 이혼 걸고 하자고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걸고 합시다. 나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고스톱 그까짓 거 못 걸어요? 잘 해먹지도 못하는 걸 뭔 자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맨날 쥐새끼 마냥 숨어서 한다는 거야? 평소 독서를 퍼붓는 엄마로 돌아와서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조근조근 뜯어내는 모습에 저까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고스톱 그대로 하려니 아들 이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상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쥐새끼처럼 숨어 한다는 엄마의 말에 또 자존심은 상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흐물쩍거리다가 결국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우리 엄마가 이겨버렸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질려버린 그 아줌마들은 또 짐들을 갖고 나가시더군요. 대체 그런 지인들은 어디서 그렇게 알아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는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따져가면서 내기를 걸었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옷도 못 주워 입고 막판에 도망가듯이 문 밀고 나가시더군요. 엄마는 혀를 쯧쯧 차면서 성질을 냈고요. 네, 저 여편네 저럴 줄 알았어. 하여간 저런 모지르 같은 여편네를 사돈으로 맞아가지고 사돈 사돈 소리를 해야 됐으니 진짜 네 아빠 만난 이래 최대의 수치다 수치야. 너 진짜 앞으로 어쩔 거냐? 이런 온갖 볼멘 소리를 듣고도 결국 엄마 덕분에 이렇게 이혼으로 일단락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뭐 완전히 흡족한 결과는 아니고 위자료나 조금 챙겨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식 이혼 걸고 한 고스톱 얘기를 차마 꺼낼 수 없었던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했던 건지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는 모른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 이게 말이 돼? 뭘 걸고 해? 아니, 그게 지금 뭐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그랬다 치자. 그럼 장모님은 뭔데? 이쯤 되니 저는 갈 길 가더라도 이 인간한테 할 말은 다 해야겠더라고요. 이혼 작정했고 들이밀었는데 더 이상 숨길 발톱도 없었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주제가 돼서 나한테 야야거리냐? 애시당초에 나 출장 간 사이 민우를 내가 누구한테 맡겼어?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근데 너 니네 엄마한테 맡겨놓고 너 어디 갔는데?
휴가까지 다 냈다면서? 엄마한테 맡겨놓고 어딜 갔냐고. 역시나 허를 찔린 남편은 여기서 입을 우물거리며 어깨만 부들부들 떨 뿐이었고 더듬거리면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전 참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뭐? 너는 지금 네가 큰 소리 칠 상황이라고 생각해? 네 엄마가 네 자식 옆집에 맡겨놓고 저 할머니들이랑 술 처먹고 집을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잖아. 너 오늘 내가 출장에서 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하호호 가족의 자랑하면서 서로 맡기고 맡아가며 기분 좋게 지내는 상황이냐? 보아하니 너 휴가 내놓고 팀장 그 기집애랑 어디 첫 놀러 간 거 맞네. 안 그래? 듣자 듣자 하니 엄마도 여기서 참을 수가 없었던지 와구와구 소리를 내지르더라고요. 결국 우리 엄마한테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소리를 들은 남편은 어른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입장에서는 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민우를 보내줄 수 없으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해대다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백기를 들더군요. 엄마가 크게 한 소리 쳤거든요. 자네, 그따위 소리 자꾸 나불거리면 나 자네 회사 가서 다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 미정이는 못할 것 같지? 하지만 나는 내 새끼가 먼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자네도 자네 자식 중하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자네 같은 애비한테 우리 손주 못 맡겨. 잠만 말고 좋은 말 할 때 이혼하고 그 팀장 기집년인지 뭔지 잘 놀아나고 만수무강하게. 알았나? 이런 꼴까지 보며 둘 다 바닥을 치고 보니 결국 돈이고 뭐고 이 인간 집과 찢어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얼마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그럭저럭 적당선에서 이혼을 했어요. 이후로 엄마랑 살림을 합쳤고 싱글맘 카페 정보를 얻어가면서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란 엄마의 말도 서럽게 들리지만 늦게나마 엄마 말 듣고 적게 갈라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주제에 무슨 낯이 살아가지고 그 얼마간 자기가 끼고 있던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지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뒤도 안 보고 싹 다 차단을 버렸어요. 아직 이런 방향으로 튼 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늘 억세게 말을 할지 몰라도 언제나 내 편이 되는 엄마 보면서 힘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